일단 회사의 복지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연봉 같은 것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좀 높은 편이고요. 숙식도 제공을 해주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무료로 제공받고. 회사를 그러면은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본인만의 알아보는 방법이 있으셨나요? 이 회사뿐만 아니라 이 시공이라는 직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회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이력서를 작성을 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적으셨겠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소개를 1분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주로 작성을 하셨나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뭐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고 뭐 어떻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빠르게는 1학년 때부터 실습을 조금 다방면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습을 하면 가장 더 좋은 게 자소서 쓸 거리가 있어요. 나는 이 회사에서 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런 경험을 보니까 뭐 이런 걸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습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취업을 위해서 좀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사 담당자분들도 얘기를 하시는 게 직무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은 일을 같이 하기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면접상에서도 물어보는 질문이 가장 직무에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현직자분들,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학년, 2학년 또는 3학년, 4학년 중에서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는 친구들한테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진로를 잡으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할 팀이 우리 진로 개발 팀이고요. 두 번째, 취업 지원팀, 각종 취업 진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운영하고 고민을 합니다. 현장 실습하면서 학점도 따고 현장 실습 비용도 우리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업무를 체험하면서 자소서라든지 이력서 쓰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이력서 쓰는 거, 청탁지도 다 가능합니다. 간단한 취업 소개라든지 봉사 소개를 하고 처음에 입사하는 친구를 보았을 때 이런 점을 꼭 갖춰져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준비된 사람이 공사에 들어왔을 때 잘 적응을 하고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죠? 면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면접을 할 때 마지막 한마디 하는 게 좋나요? 안 하는 게 좋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무 말이나 했어요. 그러면 그 면접관한테 나는 아직까지도 당신들한테 해줄 말이 많고 내가 아직까지 하고자 하는 말을 많이 못했다. 물론 면접 시간 내에 모든 걸 다 하고 그걸 평가받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면접관 내기에는 이 지원자 이력서를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를 가시든지 간에 저는 직장의 정의를 제 나름대로 내리는 게 있어요. 하게 안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 회사다. 본인과 맞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다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남에 대한 시선이나 업무 외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는 순간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나랑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직장 생활은 안 맞는 사람들끼리 같은 목표를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지 직장의 가족적인 분위기, 친한 분위기는 절대 없습니다. 이 자격증은 보통 어떤 자격증이 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해외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하시고 싶다 하면 저희도 어학 점수는 확인을 하겠죠. 자격 사항이 몇 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기준점을 주고 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술부에서는 항상 저한테 어필을 하는 게 있어요. 산업기사 자격증이라도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 근데 그게 우리 면접관들이 이 친구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수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가 다가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학 기간 동안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것 자체도 면접관이 봤을 때는 이 분야에 욕심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문가 혹은 더 영화를 재미있게 보기 위한 방법들은 이 동선을 읽을 줄 알면, 그러니까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영화를 훨씬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로서, 그 드라마로서 그 이미지와 이미지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 그리고 한 씬 내의 구성을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할 것인가를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스토리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은 스토리보드 작업을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건너뛰시나요? 내가 세운 계획 안에서 찍어야 돼요. 그럼 완벽한 100% 스토리보드가 아니면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정확한 스토리보드를 인생의 선배로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놀지 않으면 나이 들어도 못 놀거든요. 밖에서 많은 사람 만나시고 한계가 있지만 친구들과 많이 교류하고 열정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놀 때 놀고 많이 노시고 나머지 시간에 무조건 책을 봐요. 인문학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양분이 돼요. 회사들과 다르게 좀 자랑하는 꼭지가 있다면 젊다는 거? 네. 사장이 젊다는 건 되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직원들도 좋습니다. 평균 나이가 32세 정도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네. 좀 실력이 좋아도 저희 회사와 색깔이 맞으면 뽑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갖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조직 문화가 좀 다른 데보다 유연하고 재밌는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직원들이 좋아하는 복지는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가요.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비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평일에 일하는 날에 가서 레이스 서킷을 직원들하고 다 같이 타고, 그걸 직원들이 회사의 문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엄청나게 다양한 편의점보다 더 많은 양의 간식이 무제한으로 제공이 되고, 매월 저희는 MON이라고 하는 맨 오브 네오테크라고 해서 우수사원을 3명에서 5명 사이로 뽑습니다. 적게는 한 20만 원부터 많게는 한 300만 원까지 상여금을 이제 비정기로 하기 때문에 많이 받는 사람들은 연봉의 반 정도까지도 받아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빛날 수 있다. 네, 그런 게 저희 회사의 복지. 연구나 설계하는 이런 분야에서는 어떤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연구는 연구고 설계는 설계거든요. 각각을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연구 쪽은 정보가 요즘 워낙 많기 때문에 서칭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창조해내는 것보다 빠르게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하나 덧붙여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요즘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쪽은 서칭 능력과 미션 능력, 실행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해야 돼요. 한국어로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는 단 하나의 좋은 자료도 얻을 수가 없어요. 꼭 영어로 구글링을 해야 좋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고요. 설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려보고 많이 실제로 내가 그린 걸 만들어보는 그런 실무적인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캐드든 카티아든 툴 다루는 능력이 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으셔야 되잖아요. 뽑을 때 어떤 거를 팁 같은 거? 간혹 정말 학사 이상의 수준을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와서 어떻게 교육할 건지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있나, 그러면 그 의지는 어디서 발현이 되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만의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처럼 막 외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설계자가 되기 위한 뚜렷한 목표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뽑고 싶다라는 그 아우라가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굉장히 특별한 대답이라서 기억에 남는다 하는 것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합류한 저희 회사의 이사님과의 이야기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제 40대, 50대 그분들이 항상 입에 달고 있던 얘기가 내가 나이가 있어서 이제 40대인데, 50대인데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는데요. 저희 이사님은 자기 분야에서 리마커블한 결과를 이뤄놓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쪽 업계에서 1등을 찍고 자기 직원한테 사업체를 물려주고 본인은 저희 회사로 합류를 하신다고 오셨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굳이 같이 우리랑 하려고 하냐, 더 늦기 전에 젊을 때라고 했어요. 젊을 때 내 마지막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청춘이니까 이러면서 그게 너무 저는 인상 깊었어요. 똑같은 나이에도 다른 분들은 내가 나이가 있는데 지금 배우기엔 너무 늦었잖아 했는데, 전혀 다른 분야로 오시면서도 젊으니까 지금 하면 되지,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새로 도전하시는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있어서 장점도 있겠지만 혹시 이 점은 대표로서 우리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든지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인드적인 거나 아니면 태도가 있을까요? 성장 지향적인 마인드셋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 한계를 스스로 정하거든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순간이 그날이 내가 살아는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사회에서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는 이거는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요 라든지 전 못하는데요,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정보가 많은 시대에, 이렇게 검색이 쉬운 시대에 내가 뭘 못하겠다, 남들도 다 하는데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좋은 회사 생활이 가능하지 않아. 그게 바꿔야 할 제일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 돼도 이 악물고 버티면 성공의 기회가 다시 찾아옵니다. 실패를 할지언정 망하지는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포기하는 순간 그때가 망하는 거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망할 일은 없겠네요. 남들이 실패를 할지라도 언젠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그걸 과정으로 포장을 해줘요. 네,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모습에 만족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인간은 뭐가 결핍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 좀 더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거기서 출발하면 훨씬 더 즐겁게 오래 그리고 즐기면서 하다 보면 어느샌가 뒤돌아보면 내가 남들보다 잘하고 있는 걸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에 목말라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내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력서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궁금해야 해요. 궁금하게 만들어야지 보고 싶거든요.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전공책을 내느냐, 에세이 책을 내느냐, 요 차이라고 보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워낙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기계과에서 졸업생들 중에 80% 이상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필수 조건. 그러면 그걸 안 땄을 때에 나는 딴 걸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전과 채용 시장이 많이 바뀐 게 내년부터는 정시 채용 자체가 거의 대기업들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직 시장 자체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만큼 경력직으로 대기업 가기에는 더 쉬워졌어요. 왜냐? 경력은 내가 A 일을 시킬 건데 A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끝이에요. 학교 스펙 다 필요 없습니다. 경력직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첫 번째 조건.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회사 일은 내가 암만 신입사원 잘 뽑아도 그 바로 위에 사수 또는 과장, 차장보다는 일을 못합니다. 혼자 독고다이로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하기 때문에 이 유대관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직원이냐를 조금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외활동이나 클럽이나 뭐가 됐든 이제 그런 이제 이력서에서 녹여주시는 게 좋죠. 설계랑 개발이랑 R&D 분야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혹시 각 분야의 여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0명 단위 중에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관리직으로 여자 직원을 뽑았는 회사가 아마 대구에 저희가 최초일 거예요. 그 정도로 여자라서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심리 정서 지원 파트에 주로 보는 자격증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심리 쪽은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법인들도 대부분 석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주로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심리 쪽으로 학회나 그런 자격증을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활동이 가능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면 가능하다는 말씀 이해해도 될까요? 저희 이제 바우처 자격에 맞게 그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바우처 자격에 맞는 자격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접근하기가 제일 쉬운 게 청소년 상담 다 2급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 심리랑 그 사회복지 추정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격증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취업하시게 됐고 사단법인은 사실 사회복지 자격이 아예 없어도 돼요. 최근에 신입 중에서는 의료학과 출신도 있더라고요. 직업상담사 이런 게 좀 있으면 상담을 내가 전문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좀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역 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민간 자격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보다는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증, 그런 자격증 위주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국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아동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동복지에 관한 이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동 청소년 쪽으로 줄어든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전보다 더 개별화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다양한 목적들이 더 생기고 프로그램들도 좀 사실 풍성해졌어요. 예전에 아동 청소년 쪽으로 사업을 많이 했다면 요즘 이제 지역복지도 많이 하거든요. 지역 내에서의 문제들, 예를 들어 기후위기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걱정하지
하시는 만큼 일이 줄어들지는 않고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NGO들은 토익이나 공인 영어 점수를 반영하잖아요. 최저점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대부분 800 정도 선까지는 기본적으로 다들 맞춰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토익이 좀 힘들다 하면 단기간 안에 이 성적 올려야 된다 하면 스피킹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인 성적 만들 수 있는 것들. 토익이랑 상하는 그 영어 관련된 외국어 자격 중에서 그거 중에서 조금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좀 선택해 보신 것도. 저도 이제 수업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처음 만들게 됐었는데 다큐멘터리라면 사실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소재가 조금 안 좋은 내용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대답하는 사람이 어찌됐든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꺼내는데 저는 그거를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게 윤리적인 관점에서 조금 어려지기도 하고 마음이 아편해서 그걸 꼭 한번 질문하고 싶었어요. 어떤 규제 그런 게 있다는 건 방송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본인 그대로 만드시면 돼요. 감독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이입되는 순간 망하는 거죠. 그거는 보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평가를 여러 사람들이 했을 때 도덕적으로 맞냐 안 맞냐는 감론들도 있겠죠. 사실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서 하시는 거지 누가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런 룰은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아무래도 보시피 물론 그거를 평가를 여러 사람들이 했을 때 도덕적으로 맞냐 안 맞냐는 감론들도 있겠죠. 사실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서 하시는 거지 누가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런 룰은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아무래도 보시피 비기 추구하는 방향성을 키워드로 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클린 뷰티 관련해서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세포라는 세포라 클린이라는 이런 기준이 또 있어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클린 기준에 들어오는 제품들을 위주로 형성해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클린 뷰티는 계속 발맞춰서 나가고 있고 비건에 관련해서도 뭐 계속 비건 인증 제품들은 많이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그쪽의 매출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중국에서 계속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연구원님께서 인사의 이제 팀장이 된다거나 인사를 담당하시게 됐을 때 나 이런 사람은 꼭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쓴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까요? MZ에 대한 지금 관심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MZ세대 특성을 조금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을 회사에서도 원하는 것 같고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MZ세대에 대한 이제 조사도 되게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MZ세대의 특성이라는 거는 그분들 자체가 자신만의 뭐 가치나 이런 게 확실하고 그 주관도 딱 뚜렷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데 뭐 디지털 쪽이나 이런 쪽에 관점이 있는 분들을 뽑을 것 같습니다.